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유동 자산이 끝난 이후에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학습 범위가 이제 구분이 돼서 학습을 하실 거고,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목적의 자산, 유형 목적으로, 그러니까 유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용하기 위한 자산, 유형 자산, 그리고 형체가 없는 무형 자산, 이외에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네 가지의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뒷부분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고, 우리가 비유동 자산의 자산별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산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감가상각인데요. 되게 감가상각은 이제 예와 예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건데, 감가상각을 별도의 챕터로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의 각각의 자산들의 특징, 그리고 각각의 계정들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종류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유동자산은 보고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의미하고요. 비유동자산은 보고하는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뭔가 현금화가 되거나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 것들 비유동으로 구분해요. 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비유동 자산을 지금 들어온 거고요. 비유동 자산은 네 가지의 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결국에 자산을 분류하는 기준은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을 나눠요. 일단은 기간을 가지고 1년 이내, 1년 이후로 나누고요. 비유동 자산은 다시 네 가지의 자산으로 구분해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나는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산은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요.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건데 형체가 있다면 유형 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형체가 없다면 그때는 무형자산. 자산 중에 유동은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형도 아닌데 어쨌거나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기는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비유동 자산의 네 가지 카테고리별로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각각의 자산으로 구분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자산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이유, 그리고 종류, 그리고 원가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후에 부채를 좀 보고 자본을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볼게요. 투자 자산. 우리 기업에서 투자 자산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장기 목적일 때 투자 자산 이렇게 구분해요. 선생님, 투자 중에 단기 투자도 있잖아요. 만약에 투자 중에 단기 투자 자산을 말한다면 그 자산은 당좌 자산에 있어요.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당좌 자산에 단기 투자 자산은 있지만 회계에서 그냥 투자 자산이라고 말하는 건 통상적으로 비유동에 있는 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라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용어를 정리해요. 그래서 그냥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회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남는 자금을 활용해서 장기간 투자했을 때 투자 자산은 장기 투자일 때 투자 자산이라고 구분해요. 그래서 걔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또 하나는 이 비유동에는 투자도 있고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는데 투자 자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유형이나 무형이 아닌 것들, 영업 활동을 위해서 장기간 사용되는 유형이나 무형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이제 투자로 구분한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재고 자산을 공부할 때 한번 봤던 예제인데요. 만약에 토지를 외상으로 샀을 때 목적이 판매 목적이라면 그때는 토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자산, 특히나 재고 자산으로 구분을 했죠. 판매 목적이면 재고 자산으로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된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처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고 자산을 공부할 때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자체를 매입이라고 회계 처리해도 결론적으로 결산만 잘 수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품으로 분기해도 사실은 맞고요. 매입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둘 다 결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원가를 만들고 기만상품 재고를 파악해서 자산에 반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은 어떤 결산을 과정을 거치면 둘 다 동일하게 결산만 잘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매입 채무는 주된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이때 쓰는 계정은 외상 매입금이었죠. 근데 만약에 제조업을 하고 있으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을 때 딱 이거죠. 자, 그럴 때 처리한 이름이요.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니죠? 그러면 미지급금 처리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 뒤에서 제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샀을 땐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잖아. 토지는 형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잡는 이름이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됩니다. 그 동일한 토지가 어떨 때는 재고자산이 되고요. 어떨 때는 장기 투자 목적의 투자자산이 되고요. 어떨 때는 유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을 분류하는데 목적에 따라 자산의 계정의 종류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다음 장에 투자 자산의 계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투자를 목적으로 땅이나 건물, 각각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인식하는 계정 중에 하나를 투자부동산이라고 처리하고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샀는데 언제 팔지 아직 모르겠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단기 매매 목적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 보유증권인데 만기 보유증권도 아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상황에 맞게 처분할 수도 있고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죠. 그 다음 회사가 돈이 나가요. 현금이 나가는데 현금이 나간 이유를 알아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빌려주면 나는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만기 때 돌려받는 대여금으로 처리하는데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될 거고요. 만약에 1년 이내에 대여금이 회수가 되면 단기 대여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장기 대여금도 또 다른 투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투자 자산인 이유는 내가 어떤 자산을 투자해서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거나 만기가 되면 뭐 배당을 받거나 만기가 됐을 때 시세 차익을 얻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투자 목적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예치할 때 1년 이후가 만기가 도래되는 것들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구분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란 뜻이냐면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계정 과목이. 자, 뒷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걸 연습한 적이 있는데 분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X 1년도 7월에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2년 만기 1,000만 원을 정기 예금에 가입했대요. 돈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할 때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기가 2년이고요.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예치했대요. 이럴 때 잡는 게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계는 현금이 나갔는데 장기 금융 상품의 자산의 증가 요인을 가져온 거죠. 은행에 넣고 현금은 감소하고 이런 식. 두 번째,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 1,000주를 500에 샀대요. 돈 나갔죠? 500 주고 주식 샀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장기 투자 목적이면 계정 과목 중에 유가증권 중에 단기 매매 증권도 있고 지금 보셨던 만기 보유 증권도 있고 애매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 일단 장기이기 때문에 단기는 아니고요. 주식이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잖아요.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만 인식하니까. 그럼 만만한 게 이밖에 없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으로 증가시켰죠. 현금이 나가면서 이렇게. 세 번째, 돈이 남아 돌아서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1억에 샀대요. 토지가 현금이 1억이 나갔죠.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샀을 때 그럴 때 잡는 계정 과목을 투자부동산, 대놓고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을 샀으니까 투자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래의 공통점은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그 자산의 계정이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돈을 가지고 막 다양한 것들을 투자하잖아. 그럼 전부 다 자산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X 1년도 11월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상장 주식을 10,000원에 현금 주고 샀대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10,000원 주고 샀죠? 현금은 10,000원이 나간 거예요. 자, 근데 얘를 매년 결산 때 뭐 하냐면 공정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가라는 건 해요.
자, 공정가치가 1,500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만 원이 500원만 증가되면 1,500원으로 장부상의 가액을 조정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가는 증권 만 원을 1,500원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차이가 나는 금액만 추가로 매도 가는 증권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매도 가는 증권 500원 잡으면 매도 가는 증권은 현재 1,500원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때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을 평가해가지고 이익이 났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이 500원은 손익계산서인 당기손익에 가지 않고 재무상태표 BS 계정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가요. 자본 계정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이유는 매도 가는 증권은 당장 팔 게 아니에요.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아 먹을 때까지, 그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처분할 때까지는 그 자산을 평가한 계정을 계속적으로 장부상에 남겨놨다가 그러니까 당의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는 거죠. 매도하는 증권은 평가만 한 거지 진짜 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돈을 받았을 때 진짜 손익을 인식하고자 해서 이때는 그냥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되 자본 계정에 누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했을 때 장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해볼게요. 자, BS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요. 지금 매도 가는 증권은 만 원에 500원이 더해져서 1,500원이 돼 있겠죠. 자, 얘는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고 재무상태표 대변에 자본 계정 자리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500원이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까지 같이 자본 계정에 누적해서 잔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뜻이요. 이게 12월 말에 매도 가능 증권이 1,500원인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한 결과가 이익으로 500원이었다는 얘기는 평가를 하지 않았었다면 원래 원가는 얼마라는 거야? 딴. 만 원이란 뜻 아닌가? 평가 이익이 500원인데 그 매도 가능 증권이 1,500원으로 평가한 이후에 자산의 가치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매도 가능 증권은 원래 만 원이구나. 이게 보이잖아. 원래 만 원. 이렇게. 그랬다가 그 다음 연도에 1,200원에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1,200원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현재 1,500원 남겨놨죠. 1,500원 남겨놨죠. 얘가 대변으로 죽는 겁니다. 1,500원. 자, 이때요. 얘가 죽으면 얘가 대변으로 상기됐죠. 그러면 얘는요. 언제 사라지냐면 내 주인 매도 가능 증권이 죽을 때 나도 죽는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었으니까 평가이익이 있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차변으로 반제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은 얼마가 뜹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200원 뜨죠? 이것을 당기순이익인 영업 외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국은 여러분 X1, X2년 전반적인 전체 기간 거쳤을 때 매도 가능 증권 처음에 10,000원 주고 샀죠. 근데 결국 1,200원에 팔았죠. 그러면 2년 동안 얼마 매도 가능 증권 가지고 있다가 이익 난 거야? 200원 이익 난 거죠? 그 200원의 이익을 마지막에 한 번 이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전년도에 500원을 왜 잡았어요? 이유는 하나. 매도 가능 증권을 1,500원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현재 장부는 1,500원으로 기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냐?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까지는 임시로 걸려 있다가 처분하는 시점에 걔를 반제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이런 거 없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그때그때 단기 손익 다. 공정가치 평가하든 처분하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게 10년 걸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는 중간에 평가한 계정을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게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본 계정의 누적 효과를 기대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유형자산에 대한 개정을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은요, 회사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형체 있는 자산이에요. 토지 등등등이고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유형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돼. 사용할 목적. 그리고 단기간 사용 아니고 반드시 장기간 사용할 게 전제여야 해요. 이게 세 가지가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입니다. 그럼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땅을 가지고 있대요. 건물 지으려고 땅이 있대요. 그 자산을 우리가 토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토지.
토지 위에 공작물이죠. 예를 들면 뚜껑이 있는, 지붕이 있는, 벽이 있는 이와 부수되는 시설물이나 이 건축물, 토지 위에 세워져 있는 건축물을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고요. 건물 외에 이런 거 있죠. 이 건물과 이 건물을 이어주는 유리다리 같은 걸 만든다거나 외벽을 설치한다거나 교량을 개설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이제 구축물 이렇게 불러요. 두 개를 더해서 부르는 이름은 건축물 이렇게도 부르죠. 그 다음에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기계가 있어야지 제품을 제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기계장치 부르고요. 자, 이 거리를 차가 사람도 실어내고 물건도 실어내고 이런 운송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바퀴 달린 온갖 것들을 육상 운송수단을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등등을 우리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이름으로 처리하고요. 우리 대부분의 모든 기업은요. 컴퓨터가 없을 수가 없죠. 요즘 같은 경우. 여름인데 에어컨 없어? 못 살죠. 그렇죠? 복사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비품이라는 이름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벽을 설치해 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물을 뿌려서 땅을 파고 건축물을 올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을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진짜 완공됐을 때 그때 건물로 대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 임시계적이에요. 왜 얘네들이 필요하냐?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막 5억씩 나가. 근데 5억이 나갔을 때 얘를 뭐라고 처리하냐가 중요해요. 결국은 건물 짓기 위한 거긴 하지만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임시계정으로 설정하는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뭐예요? 그러면 건물 짓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각각의 계약금 등등에 해당하는 임시계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든 유형 자산은 사용할 목적이에요. 사용한다는 얘기는 사용한 것만큼은 영원한 자산은 없죠. 비용 처리해야 돼요. 모든 자산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고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걸 금액으로 산출해서 비용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자산 중에 하나가 토지예요. 여러분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이 중에요. 보세요. 불이 나면 건물 사랑지죠. 건물 옆에 세워져 있었던 각종 공작물 다 불나죠. 불이 나면 기계장치 다 불타서 없어지죠. 불나면 차 불타죠. 컴퓨터 불타죠. 짓고 있던 건물도 불타죠. 이 중에 불이 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유일하게 토지죠. 얘는 그래서 상각을 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자산들을 비상각 이렇게 부릅니다. 비상각.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하는 이유가 얘랑 달라요.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계정이거든요. 얘는 나중에 건물이 되면 그때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감가상각을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과 토지는 유일하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우셔야 되겠죠? 자, 취득원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취득원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산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살 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토지를 산다고 생각해 봐요. 토지가 만약에 이제 5억이래요. 토지 5억을 돈 주고 사요? 근데 토지 살 때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하나 있어.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 자산들은 반드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거든요. 취득세가 100만 원 나갔다 해볼게요. 여러분 취득세는 왜 내요? 가만히 있으면 내요. 토지라는 걸 샀기 때문에 내는 거죠. 그럼 회계 처리할 때는요. 취득세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인식해요.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취득할 때는요. 취득시 부대비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취등록세 또는 등기하면서 수수료.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다 보면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언제나 취득시 부대비용이라고 보고요.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럼 얘가 이거였다면 원래 토지를 5억 주고 샀는데 5억에 100만 원 나갔대요. 그러면 현금이 5억 100만 원이 나갔다 치고요. 그럼 100만 원이라는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어보면 무슨 따로 처리하니? 너까지가 토지야. 취득시 부대비용을 합쳐. 토지에 넣어.
이게 건물이었어? 그러면 건물로 다 잡아. 기계장치를 취득할 때는 기계장치를 운송하기도 하고 기계장치 자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기도 하고요. 하역비가 나가기도 하고 기계장치는 설치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계장치가 어떤 한 공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장 전체에 기계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계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운전비도 꽤 많이 들어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계장치의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살 때 취득세를 냈다. 분개하세요. 답은 건물이라고 처리하고요.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예요. 기계를 취득하면서 하역비가 나갔대. 답은 별도의 비용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가 다 해당 자산으로 보는 거야. 그게 취득원가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취득원가에 처리한다,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보험료긴 하지만 계정과목이 건물이 돼버리고요. 취득세긴 하지만 계정과목이 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 자산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방식은 그렇게. 그러면 아이고 넘어갔네.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맞죠? 요거 맞죠? 요거 좀 볼까요? A라는 회사가 기계를 샀는데 기계와 관련된 순수한 기계장치에 대한 구입액은 100만 원이고요. 공장까지 운임이 들어간 게 10이래요. 공장까지 운임이 들어간 이유는 통상적인 내가 매출 거래량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계를 샀기 때문에 들어가는 운임이잖아요. 공장 안에 설치비 3만 원. 기계를 샀기 때문에. 시운전비, 기계를 샀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다 더하는 120. 분계는 전부 다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120 현금 나갔을 거고 이 120만 원을 전부 다 뭘로 처리해요?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기 위해서 전부 다 기계장치로 잡는 거예요. 120만 원을 쪼개보면 사실은 기계장치라는 원래 금액은 100이었죠. 근데 운임 따로 안 써요. 다 기계장치로 봐요. 설치비, 기계장치, 시운전비, 기계장치. 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를 안 하네. 그러면 비용 처리는 얘는 평생 안 하는 건가? 기계장치라고 잡은 다음에 이 기계장치를 사용할 할 때마다 기간이 경과되면 결산할 때 얘 중에 일부를 비용으로 까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결산 때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계장치를 사는 순간 내가 얘를 사용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치?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가 소멸할 거고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자산을 사용하니까 사용을 1년 동안 얼마만큼 했는지를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거지 앉아가지고 기계 쓸 때마다 오늘은 500원어치 내일은 1000원어치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결국 이렇게 하는 거죠. 유형자산으로 아예 잡아버리는 거고 그 해당하는 비용을 그리고 현금이 나가면 현금이고요. 여러분 유형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계정과목이 뭘까요?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니죠. 상거래상. 그러니까 기타 채무인 미지급금만 걸릴 거예요. 회계 처리한다면 자, 아래쪽에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회계 처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대요. 외상으로. 그러면 이 토지는 투자 목적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유형자산의 계정과목 중에 하나인 토지라고 잡습니다. 근데 외상이니까 외상매입금 쓰면 돼요? 안 되죠.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한 언제나 미지급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수표를 발행해서 결제할 때요. 건물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표는 선생님 뭐죠? 그러면 기업이 수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면 그 수표는 유일하게 당좌 수표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좌 예금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거죠. 토지를 취득하는데 취득세 5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갔대요. 보통예금이 5원이 나갔어요. 5원 나간 이유는 취득세를 낸 건데 이 취득세는 반드시 어떤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요. 그래서 그 자산 때문에 낸 거니까 그 자산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토지. 취득세는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매년 내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거죠. 다 언제나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기계를 20원 주고 샀는데 취득할 때 설치비, 설계비 10원이 발생돼서 토탈 현금은 30원이 나갔대요. 답은 죄다
기계장치 잡으시면 되고요. 기계를 수입할 때 관세 10원을 현금으로 냈대요. 현금 10원 나갔는데 이때 10원은 여러분 관세는 수입했기 때문에 낸 거야. 수입이 다른 말로 매입이죠. 기계를 수입했기 낸 거니까 그것까지가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돼요. 아래쪽에 업무용 승용차 100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취득세 5원은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업무용 승용차 100원은 차량 운반구인데 100원에다가 취득세도 포함시켜버리죠. 105원. 외상으로 구입했던 금액은 100원인데 이 100원은 외상 매입이 아니라 주된 매입 재무가 아닌 기타 채무 100원. 나머지는 현금 5원 이렇게 구분 기재가 돼요. 어떻게 무슨 기재 구분 기재되냐 무슨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차량 운반구에는 포함하되 외상으로 결제한 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따로 넣고 현금으로 나간 건 현금이 나갔다고 따로 넣어야죠. 결제 수단이 다르니까. 컴퓨터 20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컴퓨터는 직기비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요. 걔를 카드로 결제하든 뭘 하든 하여튼 오늘은 결제 안 된 거잖아. 돈은 나중에 나가죠? 그러면 미지급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카드든 외상이든 오늘 돈 안 나갔어? 그러면 죄다 미지급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사대금으로 1차 계약금 50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건물을 짓고 싶대. 그러면 건물은 아직 안 지어졌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 나가는 돈을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 임시계정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유형자산은 계정 과목을 구분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해요. 우리 이제 그러면 3번에 이제 유형자산으로 끝났으니까 무형자산은 어떤 게 있는지 가볼게요. 무형자산은요 실체가 없어요. 영업활동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조금 다르죠. 각종 권리의 성격들을 무형자산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무형자산은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다른 자산과 기업 실체하고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돈도 나가야 돼요.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형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식별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미래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효익에 대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이 자산을 접근할 수 없어야 돼요.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거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특허권 형체 있어요? 형체 없어요. 근데 특허권을 만약에 1억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별도로 분리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특허권이든 뭐든 모든 자산은 돈이 나가야 돼요. 무형자산은 특히나 대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특허권은 내 거거든요. 근데 B라는 자가 지 거래. 그러면은 내가 이 특허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죠.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 자산으로 인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 얘 만약에 내 거라면 특허권을 왜 내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왜 자산이냐? 여러분 돈이 나가면 사실은 당장 비용 처리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자산일까요? 한 5년간의 자산 가치가 있다. 장기간 동안 사용될 거다. 그 얘기는 장기간 동안 비용 처리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매출이 일어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거나 기타 이후에 어떤 효익을 창출해 줄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인 효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요. 세 가지의 요건 충족이 중요하고요.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라는 것도 있고 산업재산권이라는 것도 있고 개발비라는 것도 있는데 영업권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영업권은요. A라는 기업이 하나 있대요. A라는 기업의 재무상태표 BS를 열어보니까 자산이 500이고요. 부채가 400이고요. 자본이 100이래요. 근데 B라는 기업이 A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싶은 거야. M&A를 하고 싶대. 자, B라는 기업은 A에게 얼마만 주면 이 A라는 기업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자산이 500억이지만 400억은 부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A가 자기 회사를 팔기 위해서 부채를 아예 제거해버리면 500 중에 400을 갚아버리면 얼마만 남아요? 100만 남죠? 자, B는요.
100원만 주면 이 기업을 살 수 있어요. 자, 1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0원보다 더 주는 거죠. 왜 더 줘요? A 기업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카운트도 안 돼요. 그러나 이 기업의 인지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노하우 같은 것들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일지 더 돈 주고 사면 그만큼이 영업권이 됩니다. 영업권은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인수합병할 때. 야, 영업권에 대한 얘기를 뒷장에 예제를 가지고 좀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X1년도 7월 1일에 주식회사 회계를 주식회사 3일이 합병하면서 현금 5천을 주었대요. 먼저 현금 5천만 원 나갔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자산의 공정가치는 8천이고 부채의 공정가치는 4천이었대요. 이 얘기예요. 자산은 8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부채가 4천이었대요. 그러면 자산을 8천 주고 살 때 부채도 4천 주고 산 거죠. 그럼 사실은 이 회사를 장부상으로만 보면 얼마만 주면 현금 주면 살 수 있었던 거죠. 4천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줬대요? 5천 줬대요. 그러면 얼마 더 준 거예요. 1천만 원 더 준 거죠. 이 1천만 원 더 준 것을 영업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 영업권이라는 1천만 원의 특징을 봐요. 징빙이 없어요. 8천짜리 사면서 4천만 원의 부채도 떠하는 거죠.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4천만 원의 현금만 지급하면 되지만 1천만 원 더 줬다고요. 물리적인 실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식별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샀잖아요. 1천만 원 더 얹어주고 샀잖아요. 근데 왜 더 얹어주고 샀을까? 이 기업을 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고객 충성도 같은 것들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돈 주고 산 게 1천만 원 정도가 됐던 거죠. 이를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요. 자, 볼게요. 영업권은 실제가 없는 자산이에요.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 입지 조건, 기술, 고객 평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기업의 다른 기업에 비했을 때 뭔가 초과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기대하는 자원들. 영업권의 특징이 뭐냐면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 혼자 앉아가지고 우리 회사 영업권은 얼마까? 혼자 계산하거나 지금처럼 외부에서 돈 주고 사는 영업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요. 기업이 통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내부적인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 많이 나오죠.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만 인정해요. 왜? 유상으로 돈 주고 샀으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정해요.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나의 영업권, 내가 막 계산해.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못 받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은 어떤 건지 볼게요. 영업권. 영업권의 특징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만 어디 있어.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은 합병할 때 생기는 거고 이때 발생하는 건 취득한 경우에 가능하다. 내부 창출은 불가 여건. 산업재산권 개발비 중에 산업재산권은 나만 가지고 있는 각종 권리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표권 우리나라에 막 설빈같이 우리 국내 브랜드잖아요. 어마무시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갔는데 중국 시장이 이미 자기네 나라가 우리나라의 설빙을 자기네 나라의 상표권으로 미리 등록을 해버린 거야. 획 한문에 요거 획 하나 빼가지고 실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표권이 자기네 거라며 우리나라의 설빙이 중국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을 내고 상표권을 빌려서 사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브로커들이 많아요. 상표권 브로커들이. 좋은 상표를 자기네가 먼저 등록을 해버려 권리를 먼저 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인데도 중국이 먼저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는 그지 같은 상황들을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상표권과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어마무시하게 승소했던 아주 그 유명한 변리사가 유퀴즈에 나왔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상표권 이런 것들을 우리 나만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리
이것을 산업재산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인데, 개발비는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건데요. 요 얘기를 잠깐 예제를 좀 보면서 좀 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요거요. 제가 예전에 이제 GPS 개발하는 회사를, 벤처 회사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잠깐이죠. 그래도 한 2, 3년 됐는데 다니다가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죠. 되게 오래전 얘기긴 한데 DJ 대통령 계실 때 그때 이제 벤처 기업을 육성을 많이 해줬고 저도 이제 좋은 조건이 이제 의뢰가 와서 한번 가서 일해보자. GPS 재밌겠다. 뭐 세무회계 그쪽으로 이제 담당자를 원해가지고 한번 2, 3년 동안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연구 R&D 기술자들이 거의 회사의 95%? 나머지 5%만 그냥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관리직. 저도 5% 중에 이제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거 개발하면 어떨까 뭐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요. 밥 먹다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는 초창기에 무슨 일만 드립다 하냐 연구만 해요. 모여서 얘기하는 게 연구래.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냥 앉아서 밥 먹고 땜방질하고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가긴 하더라고요. 자, 연구를 되게 오랜 세월 해요. 그러다가 이 연구한 것들이 어떤 기술력으로 다시 확장이 되면서 드디어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개발하게 되죠. 근데 개발한다고 다 제품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 중에 일부는 성공하고 거의 대부분은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그래요. 연구나 개발할 때 들어가는 돈들 중에서 연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요. 연구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은 개발에 착수했든 못했든 구분하지 않고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름을 뭐 경상연구개발비 이런 이름으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즉시. 두 번째, 개발 착수에 들어가면 이 개발할 때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데 개발에 만약에 10억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 중에 정말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개발 단계가 성공된 거는 2억 원어치고 나머지 8억 원어치는 실패했대. 만약에 개발비 10억 중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성공했니 실패했니 이거야. 만약에 조건 불충족, 쉽게 말하면 실패했다. 그러면 니까지 포함해서 즉시 비용. 요 두 개는 즉시 비용. 자산은 예만 자산인 거예요. 예만 자산. 개발 단계에서 어떤 자산의 요건을 충족했어? 그러면 너만 자산이야. 그리고 너의 이름은 알려줄게. 개발비. 너는 뭐니? 형체 없지? 그러나 무형자산. 무형자산 개발비. 그럼 무형자산 개발비는 왜 자산으로 처리하냐? 지금 자산인 이유는 나중에 판매되고 나중에 이후에 나중에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자산 이런 뜻인 거야. 지금은 자산. 그럼 나중에 비용 처리해요. 무슨 과정을 거쳐서? 얘도 감가상각. 상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차츰차츰 비용으로 배분합니다. 이런 벤처 회사들은요. 매출이 아주 이후에 일어나요. 초반에는 매출이 없죠. 이직거리만 징그럽게 하니까. 그래서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은 정말 비용이야. 얘 두 개는 요건 충족되지도 않았고요. 연구 단계는 개발 단계랑 관계없이 그냥 비용이야. 연구는 뜬구름 잡는 일이니까 얘는 비용 처리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정확한 자산, 무형자산, 이름은 개발비. 구분을 하시면 좀 좋겠죠. 학습을 하실 때. 나중에 결국은 비용을 나누어서 분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자산 중에 하나가 기타 비유동 자산인데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한 표를 볼게요. 1년 이내에 만기가 되어 유동 그 중에 하나가 당좌 그 중에 하나가 재고였죠. 자,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됩니다. 그러면 비유동. 자, 비유동 중에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샀거나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투자자산.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 비품, 차량을 샀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유형자산. 영업활동에 필요한데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돈을 벌어줄 겁니다. 믿으세요. 형체가 없지만 자산이에요. 그러한 이름을 무형자산이라고 처리해요.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은 어떤 자산이 들어가냐면 딱 보니까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그러나 1년 이후가 뭔가 1년 이후가 돼야만 어떤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네. 그러면 걔를
기타 비유동, 찌끄레기를 구분해요. 기타 비유동으로 가는 자산은 자, 기타 비유동 자산 마지막 계정 좀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기타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 찌끄레기들 그런 것들을 기타 비유동으로 분류한다라고 써 있고요. 첫 번째 계정 중에 뭐가 있냐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건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얘가 건물주죠. 건물주에게 건물에 들어가서 뭔가 사무실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처음에 월세 말고 일단 억 단위의 보증금을 원하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이때 보증금을 서로 주고받는데요. 이 보증금이 임대인이 받는 보증금은 현금을 받을 거고 현금이 들어오면 이 대변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뭐라고 처리하냐면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해볼까요? 임차인은 건물에 들어가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내야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억울하면 할 수 없죠. 뭐 저도요.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넣으면 현금은 나가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여러분 임차보증금은 돈이 나갔지만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려받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해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불내거나 하지 않았다면. 그럼 임차보증금은 뭘까요? 자산이죠. 근데 대부분 유동자산으로 관리는 거의 없지 않아? 1년 계약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면 직기비품을 사고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더 들겠다. 그치? 대부분은 기타 비용에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얘는. 그렇다고 투자는 아니잖아. 투자 목적인가? 이거 여러분 임차보증금 넣어놓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받아요? 그만큼만 받는 거죠. 이자 묻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뭐겠어요? 부채인 거예요. 나중에 돌려줄 돈. 그러나 돌려주기 전까지는 이거 내 돈처럼 운용하는 거죠. 운용하는 거고 임차인은 돈이 나가니까 비용이 아니라 어쨌거나 나중에 돌려받긴 하잖아. 자산. 근데 유동이 아닌 비유동 자산. 갈 데 없으니까 기타 비유동. 이렇게. 이연법인세 자산은 아마도 회계관리 1급이나 뭐 재경관리사 그때 공부하는데 법인세라는 자산, 법인세라는 비용이 회계 처리했을 때 법인세랑 세법에 의한 법을 적용한 법인세랑 차이가 나요. 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해서 법인세에 해당하는 그 비용 자체가 달라져요. 그것을 차이를 조정해주는 어떤 자산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연법인세는 부채도 있고요. 이연법인세는 자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제품을 막 상품을 팔아요. 자, 파는데 매출이 막 일어났는데 상대가 돈을 나중에 준대. 그럼 뭐죠? 매출 채권으로 처리하면 되죠? 매출 채권의 구체적인 이름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거나 받으러옴으로 처리하거나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매출 채권으로 걸으려고 했는데 이 받으러옴이 5년 만기야? 그 앞에다가 장기자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장기 매출 채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미수금은 언제 적었죠, 우리? 미수금은 매출은 아니지만 받을 돈. 근데 1년 안에 받지 못하는 1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우리가 앞에다가 장기자를 넣어가지고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런 애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자산들이에요. 자, 학습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로 올바른 것을 찾으세요. 보시면 신축을 하고 있었던 영업용 건물이 완공이 돼서요. 오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공사비 잔액 100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그냥 건물을 짓는 과정 동안에 나갔던 돈들은 무슨 이름으로 걸어놨을까요?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걸어놓는 이름 중에 하나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까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비가 500이 나갔대요. 그 500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걸려있다는 얘기고 완공되는 시점에 잔금은 100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전체 건물을 짓기 위해 들어간 돈은 600이란 얘기구나. 그럼 오늘 어떤 회계 처리하냐. 오늘 건물은 얼마가 된 거예요? 600이 된 거죠. 500 아니죠? 건설 중인 자산 잡는 거 아니죠. 자, 이 중에 당좌 수표가 발행되면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건데 대변에는 500만 원을 미리 준 거 상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미 잡혔던 건 오늘 기준으로 건설 중인 자산에서 제하고 나머지 당좌 수표 나가면서 이게 몽땅 다 오늘 완공된 건물이 되는 거니까
답은 두 번째인데 지금 문제 사지선다 중에서 살펴보시면은 결국은 건물은 600만 원짜리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먼저 주었던 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걸어놓은 거 오늘 반제하고 나머지 잔급은 당좌 수표가 나간 건 당좌 예금이 나가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했고 전체 금액이 건물이라는 유형 자산으로 600이 인식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우리가 재무제표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땐 반드시 유동자산을 맨 위에 보여주고요. 비유동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이런 내용들 이게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기입되는 순서입니다. 이 기입되는 순서를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다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자산을 배열하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당좌, 유형, 무형, 기재고. 일단 첫 번째가 당좌죠. 그리고 재고가 와야죠. 당좌가 오고 재고가 와야죠. 그리고 유형이 오고 이제 무형이 온다면 그렇게 와야죠. 중간에 투자도 올 수 있지만 투자 자산이 없으니까 답은 4번 유동성 배열법을 설명하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유형 자산은 어떤 재화를 만들거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용역을 제공해야 되니까 뭐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죠. 타인에게 무언가를 빌려주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 완벽하죠. 자, 유형 자산은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해서 장기간 썼을 때 유형이 돼요. 왜냐하면 유형 자산은 태생이 비유동이거든요. 비유동이 되려면 장기간 사용해야 돼. 단기간 사용한다는 얘기는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3번 유형 자산 중에 땅은 토지인데 토지도 감가상각 하나요? 제가 토지는 영원한 자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 했던 게 토지였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자, 4번 감가상각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건데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계가 사용됐다면 그 기계가 사용된 것을 이번 연도에 비용으로 배분하자. 무슨 방법으로? 감가상각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취득했던 원가를 내가 정한 연수라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중에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는 이 중에 무엇일까요?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유형인 거예요. 근데 업무용으로 사용한 컴퓨터라면 구체적인 이름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이제 비품이 되겠죠? 그래서 땅은 토지, 건물은 건물, 차는 차량, 비품은 비품 이런 식. 자, 그러면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무형자산이 해당하지 않는 것, 무형자산이 아닌 것, 개발비는 연구는 아니고 개발에 성공하면 자산 될 수 있죠. 자,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에 있는 거죠. 무형자산 아니죠. 각종 권리 중에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한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무형자산이 되고요. 만기보유증권은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니까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죠. 답은 2번이 틀린 분류.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계정 과목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없는 것. 1번 거래처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10개월 뒤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분개해 볼게요. 제가 현금을 빌려줬는데요. 10개월이면 빌려주긴 했으니까 대여금이긴 한데 장기는 아니고 단기잖아요. 그쵸? 지금 얘가 말하는 투자자산, 요거 투자자산은 뭘 의미하냐? 요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냥 투자자산이라고 말하면 비유동의 투자를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 당좌에도 단기 투자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단기 투자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질문을 해요. 그냥 우리 회계에서 투자자산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비유동에 걸려있는 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투자, 단기, 장기를 막 섞어서 혼합해서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다시 자, 얘 같은 경우는 단기 대여금이니까 투자 자산이 될 수가 없죠. 답은 1번인데 2번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2년 만기 정기예금. 여러분 정기예금인데 2년 만기면 장기예금이잖아. 장기성 예금은 투자 자산에 포함되는 거 맞죠? 투자를 목적으로 땅을 샀대요. 투자 부동산이었고요. 만기까지 3년 동안 사채 샀대. 만기 보유증권 투자 자산이죠. 이 중에 1번은 그냥 단기 대여금이기 때문에 유동자산 안에 있는 당좌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산. 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
사옥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대요. 신축 관련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대. 올바른 회계 처리, 돈은 나갔고요. 차변에 재고는 말도 안 되죠. 재공품도 안 되죠. 답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건설 중인 자산이냐 이자 비용이냐 이 뜻인데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 나가는 돈은 건물과 관련된 차입과 관련해서 내가 이 이자가 나가는 이유 내가 돈을 빌려서 내가 마음껏 직원들에게 급여 주려고 돈을 대출받아서 이자가 나가면 이자 비용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무엇을 구성하는 거야. 이 이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건물을 짓기 위해 들어가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답은 1번인데 여기서 용 하나를 볼게요. 이때 이자 비용 중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자가 나가는 건 금융비용인데요. 그 금융비용을 자본화. 자본화라는 말은 자산에 포함시키는 뜻인 거예요. 핵심은 금융비용의 자본화라는 개념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빌리는 이자까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나중에 완공되면 그때 건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문제로 이론을 하나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유동성 배열법 또 나열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과목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얘가 1번이죠. 그리고 쭉 보니까 얘다 당좌 자산에 있는 매출 채권이었죠. 그리고 얘는 유형이고 얘는 재고 자산이니까 그 다음 재고 자산이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 붙겠죠. 자, 현금이 1 받다. 두 번째가 외상 매출금. 세 번째가 제품. 네 번째가 기계 장치. 유형 자산. 답은 4번. 유동성 배열법 참 많이 나오네요. 매회 기출마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무형 자산을 인식하는 요건 중에 틀린 것. 여러분 무형 자산은 나만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높아야 되고요. 식별이 가능해야죠. 내가 이걸 식별할 수 없다면 무형 자산이라는 무형을 어떻게 인식해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매 가능성이 무형 자산의 인식 요건에 전무후무하죠. 그러면 무형 자산 중에서 판매 가능성은 없지만 판매 가능성이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이제 재고겠지. 재고 자산을 들고 있는 이유는 팔아먹으려고, 돈 벌어먹으려고 들고 있는 거니까 답은 무형으로 인식할 수 없는 요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틀린 것. 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안 들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취득할 때 운반비, 취득 시 부대 비용이니까 원가에 포함. 설치할 때 들어가는 것도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원가라고 인식하고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매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가가 발행하는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하게 돼요. 그때 그 매입하는 금액 중에 이거는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액면가액이 10,000원이면 10,000원에 돈 주고 사요. 이게 매입가액이에요. 근데요. 이 매입가액이 현재 가치로 판단하면 시장에 당장 얘를 팔아먹으면 실제로는 시장 가치가 공정 가치가 8,000원밖에 안 돼요. 앉아서 2,000원 손해봐요. 야, 이때 10,000원 주고 샀지만 현재 가치가 2,000원, 8,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2,000원 손해봐요. 요때 그 2,000원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손해본 금액을. 그러니까 요거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가요. 요 회계 처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면 돈은 10,000원이 나가는데 내가 이 현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 8,000원짜리를 내가 유가증권으로 들고 있단 말이야. 고공채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8,000원만 잡고요. 2,000원은 그게 차량 운반구였으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이 차량 운반구에 2,000원이 포함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손해본 금액은 차를 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한 거라서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요. 약간 난이도 있는 거죠,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원가에 또는 얘가 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재산세를 내는 각종 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하게 하는데 눈 뜨고 손해보는 거예요. 얼마를? 2,000원을. 그러면 2,000원만 내가 그 차를 샀기 때문에 부담한 비용이기 때문에 얘가 되고 얘는 채권으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되면 대가로 받는 거예요. 원리금을 합계. 그러면 2,000원이 매입 원가가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현재 가치와 매입한 금액의 차액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거지 매입가액엔 10,000원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제 말장난인 거죠. 설계할 때 들어가는 내가 기계를 설계할 때 설계사에게 설계비를 줬어.
기계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기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매입가액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 2,000원만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 정확했던 거야. 이 아래 나와 있는 설명처럼.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 난이도 조금 상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학습할 때 다 알겠는데 이거 좀 들어본 적 없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빼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학습을 하실 때 타 계정하고 좀 비슷한 형태라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이런 거 공부했던 거죠. 자산에 대한. 그래서 이런 차량 운반구에 포함하는 이 비품에 포함되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학습하실 때 매우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끔씩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취득시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것 중에 좀 예외적인 것들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학습해 놓으시면 또 시험 대비를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각종 비우동 자산에 해당하는 의의와 종류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감가상각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